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 선교회가 수그러들던 3차 유행의 불씨에 끝내 기름을 부었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이제 300명 넘게 발생했는데 이 얘기에 앞서 대체 어떻게 생활했기에 IM 선교회의 국제학교는 전수에 가까운 감염자가 발생했는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대체 누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 시켰는지 또 그걸 누가 허락했는지 광주 TCS 국제학교의 송년 파티 추정 영상을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박수를 치고 음악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듭니다. 주택 거실로 보이는 좁은 공간에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율동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MBC가 입수한 이 영상은 광주 TCS 국제학교 선교사가 직접 촬영했습니다. 춤추고 있는 영상이더라고요. 네네, 그건 작년 거예요. 작년 12월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쯤 되지 않을까요? 계속된 질문에 말을 얼버무리던 해당 선교사는 결국 작년 12월 30일에 찍었고 장소는 광주 광산구 TCS 학교의 기숙사라고 털어놨습니다. 확진자 수가 매일 1000명을 오르내릴 정도로 엄중했던 시기. 어깨가 닿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은 채 격렬한 춤을 추고 있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00명이 넘게 모여 집단 생활을 하면서도 방역 수칙은 아예 무시된 겁니다. 그런데 광주 TCS 학교가 감염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숙사의 또 다른 방, 유치원생 8명이 모였습니다. 무릎을 붙이고 둥글게 앉아 소리 높여 통성기도를 시작합니다. 몸을 앞뒤로 흔드는데 머리가 닿을 정도로 밀착해 있습니다. 일부 아이들의 목에는 마스크가 걸려 있지만 제대로 쓴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유치부 교사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선교사는 아이들이 2년 동안 같이 살아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광주시는 방역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누구 관리 책임인 거예요? 방역 대상이 안 들어와가지고 시대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이라 유형별로 방역 지침을 정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려놨거든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준다는 믿음 속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무시한 IM 선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학교는 결국 집단 감염의 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지금 보신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는 하루 사이 100명 넘게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특히 학생 중 절반이 타 지역 출신인데 학교를 방문했던 학생의 가족을 통해서 전국적인 연쇄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다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자가 대거 확인된 광주 광산구의 TCS 국제학교 앞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학생들이 저마다 이름표를 목에 걸고 줄지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유치원에 다닐 법한 나이로 보이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확진자들이 한 명씩 버스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산과 나주 등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일부 시민들은 학교에 계란을 던지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아까서 내 손주들도 거동 못하고 내 자식 성과 있는 놈 오동 못하게 1년 내내 못하. 이 학교에서 나온 확진자는 학생 77명에 교사 25명 전원, 그리고 관련 교인 7명. 여기에 이들로부터 연쇄 감염된 가족과 지인 6명을 합치면 모두 115명에 달합니다. 국제학교가 입주한 건물 1층은 교회가 자리 잡았고 학생들은 주로 3층을 학습 공간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학생들은 평소 통학버스로 인근의 또 다른 기숙사 건물을 오가며 합숙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집 생활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3명에서 5명, 큰 방은 최대 11명까지도 생활을 했다고는 하니까요. 또 이들 가운데 60여 명은 지난 20일 다른 건물에서 단체 활동을 하다 적발돼 해산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초 확진된 학생들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조사에선 학생과 교사 6명은 기침과 발열 증세를 이미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광주 TCS 국제학교와 교회 사이에 감염 연관성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TCS 학생들의 출신지를 보면 그야말로 전국 8도에서 다 모였습니다. 합숙생들은 주로 초등학생 나이대였고 6살도 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여기에서 생활하게 된 건지 결국 공부였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는 지난 2018년 학생 3명으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불과 2년 반 만에 광주 전남은 물론 전국에서 학생이 몰려 급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광주가 55명으로 절반 수준이었고 나머지 54명은 서울과 경기, 부산과 경남, 대전과 충북 등 전국에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학생들의 연령대 역시 다양했습니다. 합숙 생활을 해온 학생들 가운데 초등학교 나이에 해당하는 13살 이하 학생들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6살짜리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다른 TCS 국제학교에 비해 개교 시점이 다소 빨랐던 데다 미국식 학제에 맞춰 영어로 수업한다는 장점을 내세우면서 학생 수를 급격히 불렸던 겁니다. 광주 TCS가 상당히 이제 그 기간 설립한 시간이 기간이 좀 지났고 또 경험도 많고 또 이쪽에는 그 학생 숫자에서도 아시다시피 광주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이 한 곳에 몰린 만큼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일단 광주에선 확진된 학생의 아버지가 속해 있던 교회에서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울산에선 지난 17일 학교를 방문했던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주 보셨어요? 왔다 갔다 하는 맨날 보죠. 오전 오후 다 보죠. 여기에 지난해 12월 경기 지역에서 입학과 관련한 설명회가 열리는 등 전국 단위의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 추가 감염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IM 선교회의 본부는 대전에 있습니다. 원래는 요양병원을 하던 건물이라는데 이걸 교육시설로 건물의 용도만 변경하고 운동장 없는 학교를 운영해 온 겁니다. 하지만 학생을 가르친다는 아무런 신고도 없이 운영을 해오다 보니 교육당국의 어떠한 감시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M 선교회 한국 본부로 등록된 대전시의 한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엔 식당과 기숙사가 들어서 있어 학생과 교사 등 200명 넘는 인원이 안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172명이 쏟아진 이 건물은 당초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2017년 7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변경됐고 이후 IM 선교회가 건물 전체를 임대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3년 넘는 기간 동안 건물 안에서 누가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제학교 간판까지 내걸고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교습시설로 신고되지 않아 교육청의 관리 대상에선 빠져 있었습니다.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려고 이러면은 거기에 따른 또 별도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그게 안 거치면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간환을 하는 거가 아닌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하 식당에선 음식을 조리하고 단체 급식까지 이루어졌는데 식품위생당국의 점검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감염병 관리법,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또 학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위반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많게는 20명의 학생들이 한 방에서 지내며 합숙 생활을 이어왔고 결국 식탁과 책상, 심지어 살균 소독기에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건물 안에 머물렀던 IM 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는 지금은 자택으로 이동해 격리 중입니다. 건물 내부 CCTV 화면을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에 비교적 협조적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의 신규 확진자는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IM 선교회가 운영 중인 전국의 시설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나올지가 모레 발표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IM 선교회와 관련한 확진자 수는 3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광주에선 TCS 국제학교 2군데에서 125명, 대전에선 176명, 그리고 경기 안성과 용인 수지 등 확진자들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59명.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열흘 만에 500명대로 올라선 건데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던 3차 대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1000명대로 정점을 찍었던 확진자 수는 지난 18일 50여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지만 닷새 뒤인 23일 IM 선교회 계열인 광주 TCS 국제학교의 첫 확진자 발생을 계기로 다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탈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언제든지 코로나 환자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확산이 되고 발생이 되어 왔습니다. 방역당국은 IM 선교회와 관련된 전국 32개 시설 841명의 명단을 제출받아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IM 선교회와 열방센터 방문자들 중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에서 일치하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IM 선교회의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연쇄 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서도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1, 2차에 이어 또다시 3차 유행에도 특정 개신교 단체의 사회적 일탈이 대규모 확산을 일으켰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앞세워 오히려 특권을 누리려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종교를 허울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몰고 온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214명. 국내 집단 감염 사례 중 가장 많습니다. 코로나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돌아다니거나 신도 명단을 늦게 내면서 확산을 키웠고 대구 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도 개인의 위축된 행동을 마치 바이러스를 고의적으로 퍼뜨리기 위한 것처럼 부풀려 신천지를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2차 대유행을 주도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3차 대유행 당시 800명 가까운 확진자를 쏟아낸 BTJ 열방센터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의 진원지였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아달라, 소모임과 식사를 금지해달라는 방역당국의 호소도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방역을 우습게 여기는 일부 개신교계의 일탈은 소규모 개척교회들로 번지더니 급기야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국제학교에서 절정을 이루며 3차 유행 재확산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과학적으로 지켜주시나 봐요. 그래서 이 방학 기간에 제가 확진자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확정자를 엄청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정부는 교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하면서 동시에 IM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같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는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해 학생들은 입소 전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입소 후엔 외출이 금지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찬송을 한다든지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하는 등의 종교적 활동이 같이 반복되면서 이런 밀폐 공간에서의 감염이 커졌다라고. 하지만 방역수칙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신교회와 선교단체들의 일탈 행위가 계속될까 봐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 그런데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 정책에 실패한 게 백신 접종으로 만회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서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영국. 그러나 코로나19 사망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1,000명을 넘기더니 어제 하루에만 1,631명이 숨졌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똑같은 비극이 이어지자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Lessons wouldn't have been learned and we'd be here seeing even more deaths happening every day than we did early on. is just incomprehensible.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슬픔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We truly did everything we could and continue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minimize loss of life and to minimize suffering in what. 하지만 정부의 뒤늦은 조치가 문제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는데도 봉쇄령을 완화하는 등 갈팡질팡했다는 겁니다. That our government has been behind the curve at every stage. That there's been, if you like,
a reluctance to take tough decisions when they needed to be taken. And 영국은 25일 기준 685만여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는데 백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당분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7일 평균 인구 100만 명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한 포르투갈에선 병상은 물론이고 시신을 보관할 장소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사흘째 이어져 184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유럽 전역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세와 사회적 갈등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유럽에서는 백신 공급이 계약과 달리 늦다 보니 제약사와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고 계약 파기에 효능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게 8%의 면역 효과를 보였다. 독일 일간지 두 곳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65세 이상도 2차 접종 후 100% 항체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독일 정부도 추측성 기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임상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lso zuerst einmal werde ich mich an diesen Spekulationen nicht beteiligen, dass es bei Älteren weniger Daten gibt. 유럽연합은 한 발 더 나가 노인들을 접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Authorization that would focus on a particular age group, or it's possible to conclude for a wider age group. 유럽연합은 이미 4,500억 원을 들여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새삼 효능을 문제 삼으며 압박에 나선 건 3월 말까지 8천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 갑자기 3,100만 회만 가능하다고 홍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Which doses have been produced where by AstraZeneca so far, and if or to whom they have been delivered. 특히 영국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만 백신을 우선 공급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벨기에 공장에서 생산한 백신은 영국을 포함해 EU 밖으로 수출을 금지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CEO는 어차피 백신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EU가 젊은 층에게만 자신들의 백신을 접종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전법을 추진 중인 정부 여당이 이번 3차 대유행 피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이르면 3월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법을 만들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새로운 이런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이시다. 그래서 이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만큼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기존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능한 보상하고 미래 피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 차원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정세를 보인다는 전제 아래 이르면 3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초유의 추경 규모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100조 추경 운운하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은 대부분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것들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소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피해 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도 앞서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기를 3월 안, 늦어도 4월 초라고 언급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발언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여당은 희대의 망언이라며 조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야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겨냥해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산 권력의 힘을 얻고 당선됐다면 겸손하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고 의원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조건부 출마 선언을 비판하며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는 표현을 쓰자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여당 의원을 하다못해 부하도 아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왕의 첩인 후궁에 비유한 발언. 민주당 의원들은 역대급 성희롱이자 막말이라며 조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저질스러운 망언이다. 동료 여성원의 인격을 짓밟고 명백한 성희롱을 자행하는 모습에 참담할 뿐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근식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왕자 낳은 후궁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한 비판에도 조 의원은 인신공격과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이라며 여당이 말꼬리를 잡고 왜곡해 저질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습니다. 민정 의원 관련한 소송 빗댄 발언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퇴하라고 했는데 페이스북 참고해 주세요.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대화하다가 자신을 촬영하던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인 고민정 의원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조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택배 노조가 오는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택배 분류와 배송 작업을 분리하기로 사회적 합의문을 발표한 지 엿새 만에 갈등이 재발했는데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노사정이 모여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는 택배 노동자가 과로의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 3사가 투입하기로 약속한 분류 작업 인원은 모두 6,000명. 하지만 노조 측은 특히 롯데나 한진택배의 경우 기사 2명당 1명의 분류 인력이 필요해 실제로는 투입된 인력의 4배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에게 장시간 과로사의 원인인 공짜노동 분류 작업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설 특수기 또다시 쓰러질 것이 명백히. 반면 택배업체 측은 분류 인력 6,000명은 합의문에 명시된 규모라며 설 이전에는 분류 인력을 더 이상 충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90% 이상 지금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투입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연구 용역과 실태 조사를 통해서. 택배 노조는 또 택배 회사 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노사 협정서를 노조 대표와 직접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사들은 택배 노동자는 특수 고용직이라며 개별 협상만 가능할 뿐 노조를 통한 협상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택배 노조 측은 분류 인력 확충과 노사 협정서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 연휴를 앞둔 오는 29일부터 노조원 5,500명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설 연휴 택배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여 만에 물러났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검찰을 향해 개혁에 저항하는 소란이 있었다고 비판하면서 임기 동안 검찰 개혁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제가해 내일 임기를 시작하는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은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처했습니다. 보도에 강현섭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 80일간 공석이던 법무부 수장에 오른 추미애 장관.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이 진심으로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검찰을 동반자로 여기겠다던 취임 당시 각오에 비춰보면
재임 1년은 사뭇 달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고 윤 총장 가족 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해 2차례나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시도에선 검찰과의 긴장과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던 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임기 내 성과로 꼽힙니다. 자신도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 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내일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구원투수를 자처한 만큼 전임 장관의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전부 다 검찰개혁, 또 법무 행정의 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과제들이었습니다. 취임하게 되면 잘 집약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검찰과의 극한 대립 구도는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 검찰 인사를 낼 때도 검찰총장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과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 등 남은 개혁 과제를 둘러싸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또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필요하다면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월성원전 수사나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 등을 지휘하며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은 이제 법무부를 떠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위법했다는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면으로 맞서왔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수원지검이 어제 오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작년 출국 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공익신고에 이어 당시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대검이 가로막았다는 2차 공익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검찰 전자결제망에서 2년 전 안양지청의 보고와 대검의 회신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안양지청은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수사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출국이 자유로운 상태였다는 걸 김 전 차관이 어떻게 알고 공항으로 향했는지 규명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다 출국 금지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지만 수사 확대 계획을 보고받은 대검 반부패부가 막았다는 게 최근 접수된 신고 내용입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반부패부 관계자들은 2차 공익신고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안양지청은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 범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해당 수사를 하겠다는 수사 개시 승인 요청도 올라온 게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압력을 행사할 일 자체가 없었다는 건데 수사팀은 공익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전산 자료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이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데 이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도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일 취임할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 지검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식당과 카페가 일찍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의 귀가도 빨라졌죠. 이런 와중에 새벽까지 불을 켜놓는 곳, 바로 편의점입니다. 그런데 유동인구가 없어서 심야 영업은 하면 할수록 손해다 보니까 편의점주들도 그만하고 싶어 하는데도 본사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경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경기도의 한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인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날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전날은 매출이 10,000원, 그 전날은 20,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식당과 술집이 일찍 문을 닫으면서 유동인구가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부터가 0시부터고 여기까지 해서 6시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손님이 한 명도 없고 지금 매출이 지금 빵원이에요. 그래서 6시간 심야 영업 인건비만 최소 하루 54,000원. 전기료와 관리비까지 계산하면 심야 영업은 할수록 손해입니다.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운영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편의점 본사가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편의점 매출에서 원가를 뺀 이익은 통상 본사가 35%, 점주가 65%씩 가져갑니다. 점주는 이 65%로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줘야 하지만 본사는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물건을 하나라도 팔면 본사는 이익을 보는 구조다 보니 심야 영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돈 버는 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어차피 시설 투자 다 해놨고 야구 문 열어놓으면 이익이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죽는 거죠. 그게. 정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3개월간 손실이 발생하면 심야 영업 시간을 줄일 수 있게 가맹사업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대다수 편의점들이 지원금을 줄이거나 이윤 배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다 보니 심야 영업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편의점주들은 말합니다. 담배 광고물 지원금이라든지 판매 장려금이라든지 야간 미영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재조정을 하게 되다 보니 많이 이제 힘들어지는. 코로나19에도 지난해 편의점 업계 매출은 1년 전보다 2% 넘게 증가했습니다. 식당 등 다른 자영업에 비해 창업이 쉽고 코로나19 피해도 덜하다는 생각에 신규 창업도 늘어 점포 수가 4만 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번 건 편의점 본사뿐. 지난해 11월 편의점 한 곳당 평균 매출은 4,828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0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편의점주들은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기간만이라도 불이익 없이 심야 영업을 줄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누구든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이른바 건강 수명이 늘어나길 바랄 겁니다.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 건강 수명도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이 건강 수명을 연장해 주는지 정부의 공식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2.7세. 하지만 건강 수명은 70.4세로 12년 정도 짧은 것으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아픈 이른바 유병 기간을 뺀 건데 이 유병 기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수명 차이도 해마다 높아져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가 8.1세에 이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 건강 수명 격차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건강 수명 1위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2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3위는 서울 서초구였고 상위 10위 안에 강남 3구는 물론 강남 인근의 신도시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내는데 평균 건강보험료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 지역과 비교했더니 두 곳을 빼곤 모두 겹칩니다. 결국은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또 거주지 특성 이런 사회 경제적 요인이 거의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건강수명 상위 10개 지역의 평균은 74.2세, 하위 10개 지역 평균은 65.2세로 9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지역까지 나온 건 처음인데 건강수명을 국내 연구진이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반영해 처음 산출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 수준 간의 건강수명과 같은 형평성 지표들을 완성하게 돼서 이제는 형평성 제고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고 소득 간 지역 간 건강수명 차이를 줄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국민 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잡동사니로 가득 찬 집에 세 자매가 방치돼 있다 구청 직원에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머니를 방임 혐의로 입건하고 어린 딸들을 분리 조치했는데요.
결국 가정 불화가 문제였습니다. 먼저 남효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내부는 잡동사니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천장까지 쌓여있는 옷더미와 인형, 가방 등 온갖 물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거실에 무슨 산속에 길난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쌓아놓은 게 키보다 높으니까 이게 쓰러지게 될 경우 아이들 안전도 문제가 있고. 40대 베트남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고3과 8살, 5살인 세 자매가 사는 집. 현장을 방문한 구청 측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틀 뒤 큰딸을 제외한 어린 두 자매는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이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구청 측이 이미 트럭 1개 분량의 짐을 치웠는데도 여전히 물건이 구석구석 가득합니다. 지금 좀 키웠어요. 엄마 습관인 것 같아요. 옷도 사고 화물도 사와요. 문제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가득 쌓인 물건 더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는 부인은 물론 부인이 베트남에서 데려온 큰딸에게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새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언제 때렸어요? 그죠. 여기 와서 무조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화내고 좀 때렸어요. 아빠 막 화내서 또 은근 던졌다가 제 다지게 해서. 아이들의 엄마는 남편과의 불화로 물건 쌓기에 더 집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 술 먹고 돈 알고 안 줘. 음식 안 맛있어. 뒤에서 안 줘. 회복 없어. 코로나로 엄마가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아 엄마가 집에만 있게 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징글징글하게 나와요. 할머니가 때리 붙는 소리, 싸우는 소리. 던지고 소리 지르는 거는 났어요. 아줌마가 대성통곡을 하니까 애기들도 막 울었다가. 아이들 엄마를 아동 방임 학대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이 이렇게 벼랑 끝에 서게 된 건 어머니도 어머니이지만 아버지의 잘못이 크다는 걸 다수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머니만 방임으로 입건되고 아이들이 분리 조치됐다면 이 아이들은 누구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지 강나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작년 6월 서울 도봉구의 다문화센터 직원은 당시 고등학생이던 큰딸의 얼굴에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부모의 싸움을 말리다가 아버지가 집어던진 양동이에 맞은 겁니다. 화내지 마, 하지 마세요 했는데 아빠 막 화내서 뭔가 던졌다가 제 다지게 해서. 아버지의 학대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3년 전에도 다문화센터 측이 아버지가 큰딸에게 폭언을 했다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이듬해 7월에는 아버지가 역시 큰딸의 머리를 밀쳤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 오고 아빠가 막 화냈어요. 왜 신고하냐고 계속 저한테. 하지만 두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아버지는 경찰에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본인한테 시설 분리와 사건 처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둘 다 원하지 않은 거죠. 그로부터 5개월도 안 된 작년 8월 네 번째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에는 큰딸이 아니라 어린 두 자매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의심된다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신고했습니다. 이때는 부부가 모두 입건돼 한 달짜리 부모 교육을 이수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제 내가 공권력도 없고 강제성도 없다 보니까 거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지금도 가정폭력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얘들도 뭐 엄마하고 나 자주 하는데. 하지만 잡동사니로 가득 찬 집에서 발견된 어린 자매는 시설로 가겠냐는 질문에 그러겠다며 부모와 떨어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상 외로 가고 싶다고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들이 안 떨어지려고 할 거를 예상했는데 엄마하고 빨빨도 안 하고 곧바로 그냥 다 버리더라고요. 베트남인 어머니는 최근 병원에서 잡동사니를 모으는 저장 강박증뿐 아니라 환각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조현병 의심 소견까지 진단받았습니다. 다른 아동학대 사건처럼 이번에도 예방적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아버지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로 10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원자로 폐기 작업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노출이 되면 1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초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사고 원자로 폐로를 위해 조사팀이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입니다. 수소 폭발로 무너진 잔해가 쌓여 있어 진입 자체가 어려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폭량 경고음까지 요란하게 울립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가 지난해 9월부터 20차례 원전 내부를 조사한 결과 5층 원자로 덮개 부근에서 초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확인했습니다. 2호기는 2에서 4경 베크렐, 3호기는 3경 베크렐. 방사 선량으로 환산하면 사람에게 노출되면 1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ベントに成功した1号機の SGTS 配管よりも2号機の方が汚染度が高い. 원자력 규제위 관계자는 대량의 세슘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오염이 집중됐을 줄은 예상 못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실드 플러그라고 불리는 이 덮개는 사고나 고장이 일어났을 때 원자로를 차단하는 지름 12m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10년 전 사고 당시 유출됐던 방사성 물질이 덮개 안쪽에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폐로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맞게 됐습니다. 今後の廃炉作業に対するインパクトは極めて大きいと思いますね。遮蔽の取り方一つでも非常に難しいですし、完全遠隔でできるかどうかというのもなかなか簡単ではないだろうという。 원자력 규제위는 사고 10년이 되는 오는 3월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폐로 작업에서 나온 잔해를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사성 오염수 저장 탱크를 더 지을 수 없고 방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폐로 작업에 차질이 생긴 만큼 오염수 방류 방침도 재검토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여전히 느긋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시장 후보에 집착한다며 직격탄도 날렸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실무 협상부터 바로 시작하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제안을 김종인 위원장은 또다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일화를 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한쪽에서만 급하다고 단일화되는 게 아니라고 했고 안 대표에 대해선 안타깝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몸이 달아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국민의힘의 정치적 기반을 되찾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4월 총선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금의 국민의힘 후보들로도 선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정치 신인을 발굴하지 못한 아쉬움은 내비쳤지만 민주당 후보들도 특별하지 않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두 분 다 지난번에도 시장 후보로 다 나와서 경쟁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나는 봐요. 부산시장 선거의 변수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선 다음 주 부산을 찾아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은 신속한 보상에 동의하면서도 손실 보상이 선거에 미칠 영향엔 경계심을 드러냈고 지급 시기를 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월, 2월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좀 한참 지나서 뭐 하든지 하는 선거에 이용했다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손실 보상의 규모와 재원도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공을 넘겼습니다. 4월 선거 이후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더 이상 정치권에 있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 정치를 떠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경북 포항시가 어제부터 엿새 동안 20만 명의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진료소마다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줄이 수 킬로미터까지 늘어서면서 시민들은 졸속 행정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이동 선별진료소 앞 도로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포항의 또 다른 선별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예 단단히 각오하고 간이의자를 챙겨온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지쳐 주저앉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합니다. 2시간 이상 기다렸어요, 지금. 너무 기다려가지고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지금. 추위 속에 새벽부터 나와 최대 4-5시간씩 기다리던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준비를 뭐 하든지 해놓고 이걸 행정명령을 내려야지. 덜컥 행정명령만 내려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이거는 뭐 욕밖에 안 나오잖아요. 포항시는 26일부터 31일까지 가구당 1명씩 20만 명을 검사하려 했지만 애초부터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개 진료소에서 하루 3만 명 이상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요일별 순번제와 같은 사전 준비도 없어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직장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받았다고 10만 원 벌금 내야 돼요?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린 진료소에서는 거리두기 방역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받는 게 아니고 병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식당에는 뭐 오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불만이 터져나오자 포항시는 당초 31일까지 예정된 검사 기간을 3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욕 탕발 확진이 36명이나 되는 데다 지역 전체 확진자의 70%인 284명이 한 달 만에 발생해 강제적인 행정명령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서 진단 검사 기간을 3일을 연장을 해서 2월 3일 수요일까지로 연장하겠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의 검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SNS에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포항시의 일방적인 검사를 멈춰달라는 요청에 하루 새 1만 명 넘게 동의하는 등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 대상인데도 합의했다고 그냥 덮은 건 아닌지 당시 수사 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들어섭니다. 좀 들어갈게요. 좀 비켜주세요. 조금만. 검찰은 경찰서 1층 형사과 사무실에서 작년 11월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관은 이용구 법무차관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가중처벌 대상인 걸 알고도 택시가 멈춘 상태였던 걸로 간주하며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경찰관이 당시 윗선에 보고하며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6일 폭행 사건 발생 엿새 뒤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 같은 증거도 없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종결 전날 택시기사는 휴대전화로 찍어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관에게 보여줬고 심지어 블랙박스 업체를 통해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안 것도 그보다 이틀이나 앞선 시점이었던 걸로 알려져 의혹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핸드폰을 찍어줬으니까 뭐 기사 핸드폰 보시면 있다고 전화 끊었다는 게 마지막이에요. 현재 영상 원본은 시간이 오래돼 지워졌고 택시기사의 휴대전화 속 촬영본은 이용구 차관과 합의한 뒤 삭제됐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영상을 복구한 상태입니다. 폭행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확인한 뒤 담당 경찰관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는 높은 기대감과 함께 지난해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지 50일이 돼갑니다. 자, 오늘 집중취재M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진실규명 신청이 들어왔고 앞으로의 활동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그동안 피해를 호소할 곳조차 찾기 힘들었던 끔찍한 인권유린 사건의 당사자들을 홍익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묘역을 밟지 말라는 다 해진 안내문을 보고서야 눈에 들어오는 야트막한 봉분들. 50년 전 한일영 씨는 해변으로 떠밀려온 친구들을 이 언덕에 묻었습니다. 섬으로 다 떠밀려요. 그러면 거기서 주민들이 다 알아요. 애들 죽어갖고 떠밀렸다 그러면 우리 성감도에서 다 이렇게 도망가다가 죽어갖고 떠밀려. 하지만 14살 소녀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슬픔이 그런 거보다는 이제 이따 밤에 이제 점원 시간에 잠자기 전에 이제 막 단체 빠따 맞고 막 이런 것만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당시만 해도 육지와 떨어진 섬이었던 경기도 안산 선감도. 여기엔 소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바다를 건너 탈출하고 싶었던 강제 수용시설 선감학원이 있었습니다. 1942년 일제강점기 불황아를 감화하겠다며 만들어진 시설은 1982년 군사정권 시절까지 이어졌습니다. 700여 명의 거리의 천사들을 구호해서 불쌍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멀쩡히 가족과 집이 있는데도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는 명목에 붙잡혀온 한 씨를 포함해 최소 4,600여 명의 소년이 강제 노동과 폭력에 던져졌습니다. 잘라진 거죠. 동상 걸렸을 때 이게 퉁퉁 붓고 시커매지면서 뼈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언덕이 자기 자리가 될까 두려웠지만 목숨을 걸고 바다를 헤엄쳐 가까스로 생지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서류상 사망자는 20여 명. 그러나 탈출한 800여 명 중 몇 명이 살아남았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너른 벌판이 펼쳐져 있는 충남 서산 모월리는 한때 갯벌이었습니다. 황금벌판 안에 지금 이걸 경기 중장비 하나 없이 삽으로 인력으로 다 했다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는 이 한 명 없는 낯선 곳으로 끌려온 19살 청년은 맨몸으로 하루 12시간 넘게 바다를 메우는 일에 내던져졌습니다. 내가 무슨 깡패도 아니었었고 도둑놈도 아니었었고 구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신문 팔고 구두 닦고. 불황아로 낙인 찍힌 1,700여 명이 서산 개척단으로 끌려와 강제 노역과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렸고 110여 명이 억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영양실조가 최고 많을 테지. 그러고 이제 도망가다 잡혀와서 맞아서 죽는 놈. 일하다가 흙에 묻혀서 뻘에 묻혀서 죽고. 생전 처음 보는 남녀를 강제로 결혼시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한 청소년 개척단 광장에서 125쌍의 합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밝은 사회를 등진 의지할 곳 없었던 불황 청년들과 윤락의 함정에서 헤매던 불우한 여성들로서 그렇지만 피해자라고 하소연할 곳도 찾기 어려웠던 사람들. 옛날에는 뭐 다 그랬지. 뭐 재수 없으니까 그렇게 당했다. 이렇게 치부하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는 50일 만에 1,300건이 넘는 진실규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내 정치는 너무 억울한 거. 세상에다 지금 말리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세월이 너무 원통한 거야.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자, 이처럼 피해자들은 이번에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하지만 출범 50일이 되어가도록 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했고 여기에 위원들의 자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상황은 더 꼬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준범 기자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문을 다시 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은 국회 지하철역 지붕부터 의원회관 현관 위까지 오르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버틴 927일. 위원회 활동 근거가 되는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인 지난해 5월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꼭 진상규명해서 저희들의 억울함 풀고 명예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12월 10일 출범 직후 지금까지 위원회를 찾아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2,178명. 같은 기간 1기 위원회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민간인 집단위생 사건이 1,0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권 침해 조작 의혹 125건, 적대 세력 관련 사건이 1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활동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위원장과 여야가 4명씩 추천한 위원까지 모두 9명이 최고 결정기구 역할을 하는데 야당 추천 정진경 변호사가 과거 성추행 이력으로 하루 만에 사퇴하면서 위원 구성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조사관 채용 공고도 내지 못하면서 앞으로의 일정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90일 내 또는 길게 해보면 120일 내에 조사 개시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늦어져서 국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심 중에 있고요. 여기에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은 다른 야당 추천위원들도 문제가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의 편파적인 색안경을 쓰고 북한군 난파설과 공산주의 무장폭동 같은 극우적 주장을 펼쳐왔다는 겁니다. 세월호 특조위원이기도 했던 차기환 변호사는 유가족들로부터 특조위를 무력화시켰다며 고발당한 이력이 있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과 이용남 시장경제민주주의연구소장은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입니다. 보수 강경 논리를 전개해가지고 과거사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과거사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이제까지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실화해연을 무력화시켜버렸는데 앞장서서. 이에 대해 해당 인사들은 모두의 역사관이 같을 수 없고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일부 걱정은 있을 수 있지만 역사 전체가 균형 있게 드러나길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에 남아있는 시간은 앞으로 3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내일이면 벌써 50일이 지나갑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과거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을 사찰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문건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기껏 공개된 문건을 보면 중요 내용은 빼버리거나 지우는 이른바 깡통 문건이 대부분입니다. 여권 내에서도 제대로 공개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국정원 문건. 하지만 이 한 줄이 전부. 이날 지시 직후 어떤 보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이 공개하도록 판결한 광노현 전 교육감의 사찰 문건도 마찬가지. 자료를 사람 편으로 보냈다는 대목은 있는데 정작 무슨 자료를 보냈는지는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고 첩보로 기보고했다고 돼 있지만 그 첩보가 뭔지는 빠져 있습니다. 추가 공개를 요구했더니 이번엔 주요 대목을 모두 지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의만 공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다 지우고 줬습니다. 반 이상이 허예요. 스스로가 국정원의 사찰 피해자이기도 했던 박지원 원장은 불법 사찰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습니다. 단 법과 판례를 따르겠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걸 깡통 문서 공개의 빌미로 쓰고 있습니다. 법원이 삭제를 지시한 적 없는 정보까지 은근슬쩍 지우는 식입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새롭게 탈바꿈하는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불법 사찰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관련 문건 공개를 요구합니다. 자체 검열로 공개 수위를 정하고 껍데기뿐인 내용만 공개한다면 개혁은 신용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사찰 문건을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해왔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동맹 복원에 나선 미국과 이를 우려하는 중국의 갈등이 본격화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젯밤 정상 통화를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노력을 지지한다며 문화와 방역
경제 교류를 확대하자고 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먼저 통화가 이뤄진 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신 기자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하자 준비한 듯 시진핑 주석이 관련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남북,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 북한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비핵화는 한중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문 대통령의 비핵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대화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존 원론적 지지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나아가 올해 한중 문화 교류의 선포,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지지, 한중 FTA 2단계 조기 타결 등 한국과의 교류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구상의 핵심 축인 우리나라와 협력을 강화해 중국 고립 전선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사전적인 접촉을 해두는 그러한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거꾸로 시 주석과 먼저 통화해 협력 강화를 논의한 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의 양상이 본격화되고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시 주석과의 통화는 작년부터 추진된 신년 인사 목적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도 조만간 정상 통화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동맹을 강화하는 미국, 이에 반발하는 중국. 그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할 문재인 정부 외교전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세월호 재판 개입 판사를 탄핵하라입니다. 자,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판사를 탄핵하라는 소추안이 지금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죠. 예,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시 사건에 개입한 판사들을 탄핵할 것인지를 처음으로 논의했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네. 국회는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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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두 비법관들의 탄핵 소추를 제안한다. 임성근, 이동근 두 법관이 명예롭게 퇴직해 정관의 예우를 받게 할 수 없습니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더 얘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언급된 판사들이 개입했다는 그 재판이 이른바 이제 세월호 7시간 재판인데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그러려면 시계를 다시 7년 전으로 돌려야 하는데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사고, 수습 책임을 두고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네. 그때 이 행적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는데 일본의 그 사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이 이 관련 보도를 했다가 네.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네. 7시간 해명하고 즉각 개신하라! 서면 보고로 10시에 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죠.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허위 보도를 통해 대통령의 인격과 국격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 정리하면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언론에 의혹 제기가 잇따랐는데 이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소송이 제기됐던 겁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언론 보도가 도를 넘어선 무차별적 의혹 제기였던 건지 반대로 여러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 네. 어느 순간 구체적으로는 2015년 4월부터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또 명예훼손이라는 보도와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과정에 당시 재판부였던
사건 담당 이동근 판사와 직속 상관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런 여론 작업을 진행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 당시 이를 지시한 임성근 판사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상황도 영상으로 보시죠. 네.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가토지국장 재판 담당 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미리 받아본 뒤 청와대에서 서운해한다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문구를 넣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결문에 반영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형적인 제19 봐주기 논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리법관 탄핵하라. 그러니까 판결문에요. 재판 판결문에 재판에 개입한 건 맞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무죄예요. 선뜻 이해가 안 가요. 네, 판결문을 보면요. 위헌적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는 할 수 있더라도 죄를 물을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이 된 건 직권남용입니다. 네. 군대 갑질 사건에 자주 나오는 쟁점이죠. 상관이 부하에게 빨래를 시키는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애시당초 빨래가 군 지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했다는 죄는 물을 수 없다는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동근 판사의 판결에 개입한 것은 맞지만 재판권 간섭이라는 권한 자체가 애시당초에 없기 때문에 권한 남용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고 대신 법원 내 징계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남용할 권한도 없다 이런 건데 그럼 권한 밖에 있는 일이면 뭐든지 시켜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처리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까지 민주당과 정의당 등 109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해 본회의 상정은 어렵지 않겠고요. 탄핵안 가결도 151명이면 되는데 민주당 의원만도 174명이잖아요. 네. 130석이 되지 않았던 지난 20대 국회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다만 현직 법관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비한 정당성 같은 명분을 더욱 꼼꼼히 다지는 과정을 아마 내일 의총에서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법원에서는 징계를 진행합니까? 지금으로선 어려울 것 같은데요. 판사는 10년마다 법관 임기 갱신을 해야 하는데 네. 임성근 판사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서 하필 내일부터 퇴직 처리가 됩니다. 변호사 신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징계 대상이 아닌 거죠. 또 이동근 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역시 다음 달 초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처벌과 징계 사이에 끼어 있다가 징계마저 이제 물 건너가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사법부 스스로 저평가시키는 결과로 끝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여자 배구 선두 흥국생명이 어제 라이벌 GS칼텍스를 꺾고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최고의 활약을 펼친 이다영 선수는 그간 마음고생 탓인지 뜨거운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GS칼텍스의 캡틴 이소영도 2m 6cm의 V리그 최장신 러치도 이다영의 블로킹에 고개를 떨굽니다. 세터 한 경기 최다 블로킹 기록을 6개로 갈아치우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제 장점이기 때문에 블로킹 많이 잡아서 기분도 많이 좋고 좀 업된 것 같아요. 쌍포 김연경과 이재영을 살리는 토스는 한층 안정감을 더했고 비중이 적었던 라이트 김미연까지 살렸습니다. 적극적인 센터 공격으로 상대 블로커를 묶어놓은 뒤 수비 타이밍을 빼앗는 토스로 김미연에게 공격 활로를 열어줬습니다. 4라운드 5전 전승으로 사실상 정규리그 우승을 예약한 상태. 이다영은 눈물을 보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의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좀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조금 잘 안 됐는데 재영이도 많이 도와주고 영경도 많이 도와줘서 미안해가지고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주전으로 뛴 지 4시즌째. 톡톡 튀는 모습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었고 때론 힘든 시간들도 이겨내며 성장해왔습니다. 매스컴상에서 좀 많이 까여가지고요. 제가 계속 말을 못하겠는 게 이러고도 나가면 또 욕먹어요. 언니 이재영과 6년 연속 올스타 선정의 기쁨까지 누린 이다영. 프로 데뷔 첫 통합 우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팬들 덕분에 이렇게 버티고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자! MBC 뉴스 정준입니다. 지난해 프로 감독으로 데뷔한 설기현 감독. 아쉽게 K1 승격에는 실패했지만 올해는 더 큰 목표가 생겼다는데요. 이명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02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들이 K리그로 속속 복귀하면서 자존심 대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년차 설기현 감독에게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일 월드컵 이탈리아전에서의 극적인 동점골, 그리고 유럽에서 잔뼈가 굵은 경험을 바탕으로 동양 선수에 대한 편견을 깨트렸던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강렬한 임팩트. 대표팀 코치를 거쳐 41살이던 지난해 K리그 G봉을 잡은 설 감독은 부임 첫해 승격 문턱에서 주저앉았지만 쿨하게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독한테 있고 지나간 일이고 또 우리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서 아직은 낯선 2002 멤버들의 예능 출연. 황선우 감독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일을 잘 못하셔가지고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분이 선수 때 저렇게 웃겼나? 하지만 홍명보, 박지성, 이영표 등 다양한 모습으로 K리그에 복귀한 동료들을 보고 책임감에 경쟁심까지 생겼습니다. 영표 형이 저보다 1살 많은 저는 감독인데 그분은 대표님이잖아요. 그래서 선수 때 워낙 친했고 그 형한테는 꼭 지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안 들더라고요. 좌절을 경험한 팀을 깨우기 위해 전지훈련부터 선수들과의 친밀감 높이기에 노력 중입니다. 뭐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왜 줄 거 없음 여기 지금? 득점 능력과 팀 플레이가 강점인 이정엽과 광주에서 검증된 윌리안을 영입하면서 야심차게 전력 보강도 마친 상태. 진짜 목표도 명확해졌습니다. 단지 승격이 목표가 아니라 K1에 갔을 때 정말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는 것을 올 시즌에 보여줘야 되고 그 두 가지를 목표로 이뤄내야지만 저도 감독으로서 어떤 좀 인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실력만큼이나 성격도 불같은 질라탄 때문에 AC 밀란이 천당과 지옥을 오갔네요. 선제골을 터뜨릴 때만 해도 밀란 더비의 주인공은 질라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테르의 루카쿠가 거친 파울로 쓰러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상대 선수들과 언쟁을 벌이던 루카쿠가 한때 맨유 동료였던 질라탄과 정면 충돌했고 둘은 머리를 부딪히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옐로 카드를 받고 나서도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And they would both do well just to stop talking. Otherwise, Pavlova. 전반이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갈 때도 옆에서 뜯어말려야 할 정도였는데요. TV는 후반에 엇갈렸습니다. 흥분한 질라탄은 경고 누적으로 퇴장. 냉정함을 되찾은 루카쿠는 보란듯이 페널티킥 동점골 성공. 여기에 종료 직전 에릭센의 역전 결승골까지 터져요. 질라탄이 들었다 놨다 한 밀란 더비. 결국 조금 더 참은 인테르가 승리를 가져가네요. 평온한 하늘을 되찾은 것도 잠시 날씨가 또 한 번 변덕을 부릴 모양입니다. 내일은 곧장 한겨울로 들어섭니다. 전국적으로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거센 눈발도 날리겠는데요. 눈구름은 내일 낮 서울 등 서쪽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을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한 눈이 쏟아지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에 1에서 5, 전라도와 충북, 강원도는 3에서 10, 지리산 부근과 제주 산지에 최고 15cm 이상입니다. 이후로는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겠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들면서 금요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당장 내일 새벽 서해상부터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차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모든 육상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아침과 낮 기온은 모두 오늘보다 낮아지겠는데요.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광주 0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구 10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의 눈은 내일 저녁이면 그치겠고요. 충청과 호남 지방은 금요일 오전까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7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